며느리가 나를 죽이려고 해요.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며느리가 나를 죽이려고 해요. 새벽 3시 영하의 칼바람 속에 피투성이가 된 맨발로 파출소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품속에는 20억 통장, 손에는 독국물 같은 물컵을 든 채로요. 어머님 치매예요. 경찰 아저씨, 이거 다 노망난 노인네 헛소리라니까요. 끝까지 발악하는 며느리 앞에서 저는 보란듯이 웃어주었습니다. 자식들이 파놓은 함정을 깨부수고 놈들을 지옥으로 보내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30분. 71세 박춘자 여사의 목숨을 건 탈출과 사이다 참교육.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고 싶어요. 제 이름은 박춘자. 올해 71살입니다. 제 손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장통에서 50년 넘게 생선 대가리를 쳐내느라 손가락 마디마디가 흉측하게 뒤틀렸습니다. 손톱 밑에는 거무죽죽한 생선 피가 훈장처럼 박혀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제 손을 보며 고생 참 많이 했다고 혀를 차지만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 손으로 아들놈 대학 보내고 장가까지 보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거친 손에 생선 내장 대신 로또 1등 당첨 영수증을 쥐게 되었습니다. 무려 20억입니다. 평생 구경도 못 해본 큰돈을 품고 떨리는 가슴으로 아들 민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3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꾼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딩동.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안에서 우당탕 소리가 들리더니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며느리 지훈이가 현관 밖까지 맨발로 뛰어나오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네가 웬일로 버선발로 나오냐?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제가 퉁명스럽게 대꾸하자 지훈이가 제 팔짱을 끼며 코를 찡긋거렸습니다. 어머님도 참, 날도 추운데 얼른 들어오세요.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소고기 굽고 있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고소한 고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무슨 냄새야? 네가 나한테 소고기를 다 굽고? 그럼요. 툭불 한우예요. 어머님 오신다고 해서 제가 백화점 가서 특별히 사왔어요. 지훈이가 나를 상석에 앉히고 갓 구운 고기를 내 밥그릇 위에 척척 올려주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어머님. 이게 10만 원짜리 살치살이에요. 그때 퇴근한 아들 민수가 들어오며 눈을 번뜩였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민수가 가방을 내려놓지도 않고 내 품에 안긴 낡은 가방 쪽을 힐끗거렸습니다. 그래. 밥은 먹었냐? 밥이 문제예요? 엄마 가방 좀 이리 주세요. 무거우실 텐데 제가 방에 가져다 놓을게요. 민수가 손을 뻗자 제가 가방을 가슴 쪽으로 확 당기며 소리쳤습니다. 됐다. 내 물건에 손대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한다. 민수가 며느리와 눈을 마주치며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아참 어머님 피곤하시죠? 얼른 주무세요. 제가 잠자리 받았어요. 지훈이가 안방문을 활짝 열며 손짓했습니다. 밤이 깊어 자리에 누웠지만 도통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벽 너머 거실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아니 저것들이 안 자고 뭐 하는 거야? 웅웅거리는 게 꼭 파리떼 같네. 저는 뒤척이다가 마른 목을 축이려 몸을 일으켰습니다. 협탁 위에 지훈이가 자기 전에 챙겨준 물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목이 타서 원. 물이라도 한 잔 마셔야지. 컵을 입으로 가져가던 순간 달빛에 비친 컵 바닥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이거 뭐야? 하얀 가루가 왜 이렇게 가라앉아 있어?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아보니 비릿하고 쓴 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이거 수면제 냄새 아니야? 설마 이것들이 나한테.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며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물컵을 들고 살금살금 문 쪽으로 기어가 문틈에 귀를 갖다 대었습니다. 거실에서 지훈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수면제 넉넉히 넣었지? 노인네가 눈치가 빨라서 확실히 재워야 해. 걱정 마. 코끼리도 쓰러질 양이야. 그나저나 엄마 진짜 당첨된 거 맞아? 민수가 묻자 지훈이가 키득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맞다니까. 내가 아까 가방 틈으로 은행 봉투 확인했어. 내일 아침 일찍 사설 구급차 오기로 했으니까 그때까지만 버티면 돼. 구급차 오면 바로 병원으로 쏘는 거지. 치매 진단서는 준비됐고 우리 오빠가 다 처리해줬어. 정신병원 폐쇄병동 들어가면 못 나와. 그때 인감도장 찾아서 명의만 바꾸면 끝이야. 그래. 엄마한테는 미안하지만 우리도 살아야지. 빚독촉 때문에 더는 못 버텨.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썩을 것들이 돈 때문에 어미를 정신병원에 쳐넣겠다고? 손이 부들부들 떨려 물컵을 놓칠 뻔했습니다. 배신감에 눈앞이 캄캄해졌지만 지금 도망치지 않으면 꼼짝없이 갇혀 죽을 판이었습니다. 여기서 죽을 순 없지.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저는 외투를 걸칠 생각도 못하고 가방만 품에 꽉 끌어안았습니다. 도어록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잠금을 풀었습니다. 제발 소리 나지 마라. 제발. 문이 열리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비상계단을 향해 뛰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뒤에서 지훈이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도 없었습니다. 센서등이 켜질까봐 숨을 죽이며 맨발로 캄캄한 계단을 미친 듯이 내려갔습니다. 1층 현관을 나서자마자 살을 애는 영하의 칼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아이고 추워라. 발 시려. 아스팔트 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신발도 없는 맨발이 거친 바닥에 닿을 때마다 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추면 죽는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저는 200m 떨어진 파출소를 향해 악을 쓰며 달렸습니다. 발바닥에서 피가 철철 흘렀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살려주세요. 며느리가 나를 죽이려고 해요. 파출소 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꾸벅꾸벅 졸던 순경이 쏘스라치게 놀라 일어났습니다. 아니 할머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발이 왜 이러세요? 순경이 내 피투성이 발을 보고 기겁하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품속에서 20억 통장과 하얀 가루가 묻은 물컵을 책상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며느리년이 나한테 수면제를 먹이려고 했어요. 아들놈은 나를 정신병원에 가두려고 하고요. 네, 수면제요? 정신병원이요? 내 돈 뺏으려고 작당을 했다니까요. 지금 당장 잡아가세요. 순경이 물컵 냄새를 맡아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약 냄새가 독한데? 김 형사님, 이거 강력팀 불러야겠습니다. 코드 제로. 긴급 출동 바랍니다. 존속 살해 미수 및 감금 시도 의심 사건입니다. 경찰들이 무전기를 들고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5분도 안 되어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아파트 단지를 포위했습니다. 형사들의 보호를 받으며 다시 아들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여세요. 경찰입니다. 형사가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자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당신들 뭐야?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도 돼? 민수가 꽥 소리를 질렀지만 형사들은 거침없었습니다. 박춘자 씨 신고받고 왔습니다. 싱크대 뒤부터 뒤져. 형사들이 부엌으로 달려가 싱크대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요.
거기는 왜 건드려요? 지훈이가 달려들어 형사의 팔을 물어뜯으려 했습니다. 이거 놓으라고. 찾았습니다. 여기 수면제 봉지랑 강제 입원 동의서 있습니다. 형사가 증거물을 흔들어 보이자 지훈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들이냐? 천벌을 받을 것들아. 제가 소리치자 지훈이가 바락바락 악을 썼습니다. 어머님이 치매라서 그래요. 저거 다 헛소리라고요. 치매? 내 정신이 이렇게 멀쩡한데 치매라고? 경찰 양반 전염말 듣지 마세요. 형사가 지훈이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커덕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지훈 씨, 당신을 존속상해 미수 및 감금 예비 음모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안 돼. 여보, 나 좀 살려줘. 오빠. 지훈이가 민수를 쳐다봤지만 민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엄마가 오해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민수가 내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하자 제가 발로 차버렸습니다. 저리 비켜라. 너는 오늘부터 내 자식도 아니다. 내가 죽으림을 다해 도망친 지 딱 30분 만이었습니다. 끌려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내 돈 10원 한 장도 너희들한테는 안 준다. 피가 흐르는 맨발로 차가운 마룻바닥을 딛고 섰지만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 조사실에서 기막힌 서류를 마주했습니다.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며느리가 할머니 앞으로 사망보험을 5개나 드러났습니다. 형사가 내민 서류에는 내 목숨값이 자그마치 10억 원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10억이요? 내가 죽으면 저것들이 10억을 받는다고요? 손이 떨려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네. 수익자가 전액 며느리 이지훈 씨로 되어 있네요. 가입 시기도 로또 당첨 소문 돌기 시작한 2달 전입니다. 세상에. 돈에 눈이 멀어도 유분수지 어떻게 시어미 목숨을 담보로 도박을 해. 가슴을 치며 통곡하자 형사가 물 한 잔을 건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며느리는 유치장에 수감됐지만 아들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습니다. 당분간 조심하셔야 합니다. 경찰서를 나와 몸을 숨긴 허름한 여관방으로 아들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저 민수예요. 문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당장 꺼져라. 내가 소리치자 민수가 문을 쾅쾅 두드리며 애원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지훈이 감옥 가면 우리 애들은 누가 키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문을 벌컥 열자 민수가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용서? 내 마누라가 나한테 수면제 먹인 걸 알고도 모른 척한 놈이 용서란 말이 나오냐? 그건 지훈이가 잠깐 미쳐서 그런 거예요. 엄마가 로또 당첨금 좀 나눠줬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요. 민수가 고개를 들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뭐라고? 돈 안 준 내 탓이란 말이냐? 솔직히 엄마 혼자 그 돈 다 쓰지도 못하잖아요. 자식 감옥 보내고 돈 끌어안고 사니까 좋으세요? 기가 차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천하의 불효자놈. 내 돈 내놓으라고 하기 전에 어미 안부부터 묻는 게 순서 아니냐? 제가 민수의 뺨을 후려치자 민수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 질렀습니다. 좋아요. 법대로 해요. 엄마가 그동안 나한테 준 생활비랑 용돈 다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거니까. 뭐야? 부당이득? 그리고 엄마 정신 감정 신청도 할 거예요. 치매 노인이 20억을 어떻게 관리해? 민수는 바닥에 침을 뱉고는 씩씩거리며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장통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박씨 할머니가 로또 되더니 눈이 뒤집혔대. 글쎄 며느리를 도둑년으로 몰아서
감옥에 보냈다면서? 노망이 나도 단단히 났지.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상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복의 김씨, 자네까지 왜 그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 생선가게 김씨에게 다가가자 그가 고개를 돌리며 코를 막았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저리 가요. 며느리 잡아먹은 시어머니랑 말 섞기 싫으니까. 뭐라고? 자네 지금 말 다 했나? 그때 어디선가 앙칼진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야, 이 늙은 여우야. 내 딸 내놔라. 며느리의 친정엄마가 득달같이 달려와 내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이거 안 나? 다들 구경만 할 거야. 네가 사람이야? 멀쩡한 애를 깜빵에 쳐넣고 발 뻗고 잠이 오냐? 친정엄마가 바닥에 나를 패대기 치고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내 딸 인생 물어내. 돈 좀 생겼다고 유세를 떨어? 더러운 년. 사람들이 말리기는커녕 혀를 차며 구경만 했습니다. 저 할망구 독하네. 사돈한테까지 저러는 거 봐. 돈이 원수지. 쯧쯧. 바닥에 널브러진 채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 돈 내가 지키겠다는 게 죄냐고. 피 섞인 아들놈도 남보다 못한 이웃들도 모두 내 적이었습니다. 여관방으로 돌아오니 문 앞에 검은 비닐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봉지를 열자 썩은 생선 대가리와 함께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돈 내놓고 죽어라. 안 그러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린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비린내와 공포가 한꺼번에 밀려와 구역질이 났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이것들이 진짜 나를 죽이려나 보다. 그때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엄마 선물 잘 받으셨어요? 생선 좋아하시잖아.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는 악마 같았습니다. 이 나쁜 놈아. 네가 사람이냐? 어떻게 어미한테 이런 짓을 해? 그러게 좋게 말할 때 합의해 주셨어야죠. 내일은 사채업자 아저씨들이 찾아갈 거예요. 사채업자라니? 너 빚이 얼마나 있는 거야? 엄마 알 바 아니잖아요. 당첨금 통장 가압류 신청했으니까 이제 10원도 못 찾아요. 뭐라고? 내 돈을 묶어? 변호사가 그러는데 엄마 치매 증거 확실하대요. 감기약 처방전도 정신과 약으로 둔갑시킬 수 있다던데. 전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다리가 풀려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던 세월이 썩은 생선처럼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동안 밥 한 톨 넘기지 못해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산송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렇게 죽으면 억울해서 눈도 못 감지. 암 그렇고 말고. 저는 억지로 일어나 찬물에 밥을 말았습니다. 목구멍이 까칠해서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혔습니다. 먹어야 산다. 먹어서 힘을 내야 저것들을 다 쓸어버리지. 꾸역꾸역 밥을 밀어넣는데 밖에서 쾅쾅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춘자 씨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열어. 걸걸한 남자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남의 방에 와서 왜 행패야? 아드님이 빚보증을 당신 앞으로 섰어. 돈 대신 몸으로 때울 거야. 문이 부서질 듯 흔들리고 욕설이 난무했습니다. 당장 안 열면 문 부수고 들어간다. 셋셀 때까지 나와.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방구석에 웅크렸습니다. 하나 둘 셋. 쾅 소리와 함께 문고리가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느님 제발 살려주세요. 저놈들 벌 받는 거 보고 죽게 해주세요. 그 순간 20억이라는 돈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시장통 박춘자다. 니들 뜻대로는 절대 안 된다.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깨진 물컵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전쟁에서
내 존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며느리의 독한 눈빛과 아들의 비열한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다 덤벼라. 내 목숨을 끊어놓기 전에는 땡전 한 푼도 못 가져간다. 방문이 뜯겨나가고 거구의 사내들이 신발을 신은 채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뒤로 비열하게 웃고 있는 아들 민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진작에 도장 내놓으라니까. 그러니까 진작에 도장 내놓으라니까. 아들 민수가 비열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쇠파이프를 손바닥에 탁탁 치며 위협했습니다. 할망구 손에 든 유리 조각 내려놔. 다치기 싫으면 오지 마. 한 발자국만 더 오면 혀 깨물고 죽어버릴 거야. 제 목소리가 공포로 덜덜 떨렸습니다. 아이고, 저 독한 노인네. 야, 뺏어. 거구의 사내가 내 팔을 낚아채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장 그 손 떼지 못해. 복도 끝에서 천둥 같은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누구야 너는? 남의 집안일에 왜 끼어들어? 민수가 인상을 쓰며 쏘아붙였습니다. 남자는 대답 대신 사채업자의 팔을 비틀어 제압했습니다. 아, 내 팔. 법무법인 정의의 최진혁 변호사다. 지금 당장 안 꺼지면 특수주거 침입이랑 협박죄로 다 집어넣을 거야. 뭐? 변호사? 사채업자들이 변호사라는 말에 멈칫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수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변호사면 다야? 우리 엄마가 빚 갚아야 한다고. 당신 어머니 채무 보증 사실 확인서 위조된 거 이미 증거 확보했어. 경찰 부르기 전에 꺼져. 진혁의 서슬 퍼런 눈빛에 기가 눌린 사채업자들이 욕을 뱉으며 도망쳤습니다. 재수없게 걸렸네. 가자. 민수도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다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 정적이 흐르고 깨진 유리 조각이 댕그랑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는 저를 진혁이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늦어서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남자는 내 어깨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누구요? 나를 아시오? 제가 떨리는 손으로 남자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남자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습니다. 저예요. 진혁이. 20년 전 시장통 고아 진혁이요. 진혁이? 설마 그 꼬질꼬질하던 꼬맹이 진혁이?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배고파서 생선가게 앞을 기웃거리던 꼬마에게 매일 국밥 한 그릇씩 말아주었던 그 아이였습니다. 세상에, 네가 이렇게 번듯하게 컸어? 변호사가 됐어? 할머니가 주신 국밥 먹고 살았잖아요. 은혜 갚으러 왔어요.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통곡했습니다.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처음으로 따뜻한 사람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진혁은 즉시 저를 자신의 차에 태워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차 안에서 진혁이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며느리가 할머니 이름으로 든 보험 내역이에요. 서류를 보는 순간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전부 이지훈. 며느리 앞으로 돼 있네? 네. 그것도 모자라 며느리 친정 오빠가 운영하는 대리점에서 서류를 다 조작했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아이고, 무서운 것들. 나를 돈자루로만 봤구나. 걱정 마세요. 제가 내부 고발자 증언까지 다 확보했어요. 저것들 콩밥 먹게 해줄게요. 진혁의 든든한 말에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진혁과 함께 법원에 증거 제출을 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골목길 어귀에서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우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뭐야, 저 차는? 진혁이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승합차 문이 열리더니
건장한 남자 셋이 튀어나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그들은 사설 구급차 요원들이었습니다. 박춘자 씨 되시죠? 보호자 동에 받고 왔습니다. 가시죠. 남자 하나가 내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이거나, 나는 멀쩡한 사람이야. 환자분 진정하세요. 얌전히 안 오시면 주사 놓습니다. 남자가 주머니에서 큼지막한 주사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안 돼. 싫어. 살려줘. 제가 발버둥치며 남자의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아! 이 할망구가. 남자가 내 뺨을 후려쳤습니다. 눈앞이 번쩍하고 입안에서 비릿한 피 맛이 났습니다. 할머니한테 손대지 마. 운전석에서 뛰어내린 진혁이 남자에게 몸을 날렸습니다. 어디서 방해야? 너도 같이 죽고 싶어? 나머지 남자 둘이 진혁을 에워싸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진혁아, 도망가. 나 때문에 네가 다치면 안 돼. 안 가요. 이번엔 절대 혼자 안 둬요. 진혁은 입술이 터져 피가 흐르는데도 내 앞을 막아서며 버텼습니다. 그때 골목 반대편에서 아들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빨리 태워. 시간 없다고. 민수는 제 어미가 짐승처럼 끌려가는 꼴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민수야, 네가 사람 새끼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시끄러워. 엄마만 없어지면 다 해결돼. 그냥 눈 딱 감고 병원에 있어요. 민수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은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구급차 요원들이 억지로 내 몸을 들어 올려 차 안으로 밀어 넣으려 했습니다. 으악 안 돼. 나는 구급차 문틀을 잡고 버텼지만 힘이 빠져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쾅! 그 순간 굉음과 함께 진혁의 차가 구급차 뒤를 들이받았습니다. 진혁이 틈을 타 차에 다시 올라타 구급차의 퇴로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다 꼼짝 마. 경찰이다. 골목 양쪽에서 잠복해 있던 형사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안 돼. 이게 뭐야? 민수가 당황해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강민수, 존속 납치 및 감금 교사 혐의로 체포한다. 형사가 민수를 바닥에 누르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거 나요. 나는 아들이라고요. 아들이 엄마 병원 모시는 게 죄야? 민수가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설 구급차 요원들도 줄줄이 굴비 엮이듯 체포되었습니다. 진혁이 절뚝거리며 다가와 나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다친 데 없으세요? 나는 괜찮다. 진혁아, 내 얼굴이 이게 뭐냐? 진혁의 얼굴은 멍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경찰이 민수의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하나 압수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형사가 녹음기를 재생하자 민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정신병원 넣고 영구 격리시키면 돈은 다 내 거야. 누나랑 반반 나누기로 각 썼어. 민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저건 그냥 혼잣말이에요. 혼잣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주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구만. 형사가 민수의 뒤통수를 탁 치며 연행해 갔습니다. 엄마 나 좀 봐줘요. 내가 잘못했어. 민수가 경찰차에 타며 울부짖었지만 나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타박상으로 욱신거리는 팔다리보다 자식이 나를 영원히 가두려 했다는 사실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나오자 진혁이 휠체어를 밀어주었습니다. 할머니, 많이 놀라셨죠? 이제 정말 끝났어요. 진혁이 증거 목록이 담긴 태블릿 PC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다 며느리 집안이 벌인 짓들이에요. 이제 법적으로 꼼짝 못해요. 고맙다 진혁아. 네가 내 목숨 살렸다. 아니에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진혁이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일 아침 8시
제일 먼저 은행부터 가셔야 해요. 은행은 왜? 이 지옥 같은 싸움을 진짜 끝내려면 가장 중요한 걸 지켜야죠. 진혁의 눈빛이 단호하게 빛났습니다. 돈이요. 할머니의 20억. 그 돈을 안전하게 지켜야 저 악마들이 다시는 덤비지 못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돈. 내 피 같은 돈. 절대 뺏기지 않으마. 병실 창밖으로 어스름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지난밤의 악몽은 끝났지만 내 인생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진혁이 안내한 곳은 도심 외곽에 있는 고급 빌라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은은한 라벤더 향기가 생선 비린내에 찌든 제 코를 씻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당분간 지내실 곳이에요. 보안업체랑 계약해서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들어와요. 진혁이 방문을 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대리석 바닥에 발을 딛는 것조차 조심스러워 쭈뼛거렸습니다. 아이고 진혁아. 나 같은 늙은이가 이런 대궐 같은 데서 살아도 되나 몰라.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이보다 더 좋은 곳에서 사실 자격 충분하세요. 진혁이 욕실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따뜻한 물 받아뒀어요. 푹 담그고 나오세요. 옷은 여기 새 거로 준비해뒀고요. 욕조에는 하얀 거품이 가득했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벗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따뜻해라. 내 평생 이렇게 호강을 다해보네. 거친 타월로 팔뚝을 문지르자 거무죽죽한 때와 함께 묵은 서름이 벗겨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생선 냄새 안 난다. 박춘자 이제 냄새 안 나. 목욕을 마치고 나오니 진혁이 최고급 실크 잠옷을 건넸습니다. 살에 닿는 감촉이 너무 부드러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다음 날 진혁은 저를 백화점으로 데려갔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바꾸는 날이에요. 비싼 돈 들여서 뭐하러? 그냥 시장표 몸빼 바지가 편한데. 제가 손사래를 치자 진혁이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안 돼요. 이제 법정에 서셔야 하잖아요. 며느리랑 아들 기죽이려면 보란 듯이 멋지게 하고 가야죠. 그 말에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거짓골로 가면 저것들이 속으로 비웃겠지. 우리는 고급 부티크 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모님. 직원이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인사했습니다. 제일 세련되고 기품 있는 정장으로 골라주세요. 진혁의 주문에 직원이 짙은 남색 투피스를 가져왔습니다. 탈의실 거울 앞에 선 저는 제 모습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굽은 허리를 꼿꼿이 펴고 화장까지 한 거울 속의 여자는 시장통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나, 이게 정말 나야? 와, 할머니. 아니, 여사님. 정말 고우세요. 회장님 같으세요. 진혁이 엄지를 치켜 세우며 감탄했습니다. 저는 거울 속의 저를 향해 당당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박춘자다. 이제 아무도 나를 무시 못해. 집으로 돌아오니 우편함에 편지가 수북했습니다. 이게 다 뭐냐? 아드님이 구치소에서 보낸 편지들이에요. 반성문이라고 하던데요. 진혁이 뜯지도 않은 편지 뭉치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봉투 겉면에 적힌 사랑하는 어머니께라는 글씨를 보자마자 구역질이 치밀었습니다. 사랑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죽이려고 할 때는 언제고. 제가 편지 뭉치를 들고 주방 가스레인지 앞으로 갔습니다. 할머니, 안 읽어보셔도 되겠어요? 읽을 가치도 없다. 거짓말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종이 쪼가리일 뿐이야. 가스불을 켜고 편지 봉투에 불을 붙였습니다. 화르르 타오르는 불꽃 속으로 아들의 가증스러운 글씨가 제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잘 가라. 내 아들 강민수는 죽었다. 저건 그냥 사기꾼일 뿐이야. 마지막 편지까지 다 태워버리고 나니 속이 후련했습니다.
오후에는 진혁이 소개해준 한글 교실 선생님이 방문했습니다. 어머니 기억 니은부터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선생님,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제 이름 석자는 꼭 제 손으로 쓰고 싶어요. 저는 연필을 꽉 쥐고 떨리는 손으로 종이 위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비읍, 아, 기억, 박, 춘, 자.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제 인생 처음으로 쓴 이름이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아주 명필이세요. 선생님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그동안 까막눈이라고 무시당한 세월이 억울해서라도 내가 공부해야지. 저는 밤이 늦도록 공책이 새카매지도록 이름을 쓰고 또 썼습니다.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제가 살아있다는 증명서 같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진혁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 공증 절차를 밟았습니다.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아들 강민수에게는 단 한 푼도 상속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공증 변호사가 묻자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10원짜리 하나도 그놈 손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도장 찍으시죠. 제 손으로 인주를 꾹 눌러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쾅! 그 소리가 마치 아들과의 인연을 끊는 마지막 망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진혁아, 이제야 두 다리 뻗고 자겠다. 잘하셨어요, 할머니. 이제 저들이 할머니 돈 노리고 해코지할 일은 없을 거예요. 재판을 하루 앞둔 날 저는 시장을 찾았습니다. 어머, 저기 봐. 박씨 할머니 아니야? 어머머, 옷 입은 것 좀 봐. 딴 사람 같네. 상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제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그들 앞을 당당하게 걸어가 생선가게 김씨 앞에 멈춰 섰습니다. 김씨, 나보고 노망난 늙은이라고 했었지? 김씨가 내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 그게 저기 오해라니까요. 오해는 무슨, 내 변호사가 다 녹음해놨어. 명예훼손으로 고소장 접수했으니까 법원에서 보자고. 제가 진혁이 건네준 고소장을 김씨 가판대 위에 척 던졌습니다. 아이고 형님, 잘못했어요. 제가 입이 방정이라 그랬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김씨가 비린내 나는 손을 비비며 애원했습니다. 옆에 있던 며느리 친정 쪽 사람들도 슬금슬금 도망치려 했습니다. 어딜 도망가?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내 치매라고 소문낸 거 다 책임져. 사돈어른, 아니 여사님,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제 앞에 줄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는 법정 가서 판사님한테나 해. 나는 법대로 할 거니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탄식 소리가 통쾌한 승전가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진혁이 스마트폰 하나를 선물해 줬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인터넷 기사에 댓글 달린 거예요. 화면에는 로또 할머니 힘내세요. 폐륜 아들 처벌해라 같은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세상에,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내 편을 들어주는구나. 그럼요. 세상은 아직 정의가 살아있어요. 할머니는 혼자가 아니에요. 저는 댓글 하나하나를 소리내어 읽으며 힘을 얻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며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진혁아, 나 결심했다. 네. 뭐요? 내 당첨금 일부 뚝 떼서 너희 로펌 이름으로 장학재단에 기부할 거다. 진혁이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네. 제 이름으로요? 왜요? 너처럼 돈 없어서 밥 굶는 아이들 없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다. 그리고 너 덕분에 내가 새 사람 됐으니 그 정도는 해야지. 할머니, 진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돈은 똥하고 같아서 쌓아두면 악취가 나지만 밭에 뿌리면 거름이 되는 법이야. 밤이 깊었습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첫 재판이 열리는 날입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진혁과 마지막으로 증언 연습을 했습니다. 할머니 며느리 변호사가 공격적으로 질문할 거예요. 당황하지 말고 사실대로만 말씀하시면 돼요. 걱정 마라. 내가 70평생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다. 그깟 혓바닥 놀림에 안 넘어간다. 특히 치매 여부에 대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거예요. 흥? 어림없는 소리. 내일 판사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보여줄 거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예전의 박춘자가 아니었습니다. 요가와 명상으로 단련된 멘탈은 강철처럼 단단해졌습니다. 진혁아, 나 떨리지 않는다. 오히려 기대가 돼. 저도요. 내일 할머니가 얼마나 멋진지 세상에 보여주자고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맞잡고 파이팅을 외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어제 산 짙은 남색 정장을 갖춰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은색 브로치를 가슴에 달고 진주 귀걸이를 했습니다. 화장대에 놓인 향수를 칙칙 뿌리자 자신감이 향기처럼 피어올랐습니다. 가자 박춘자. 오늘 내 인생의 이막을 여는 날이다. 현관을 나서자 진혁이 차문을 열어주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회장님? 진혁의 너스레에 제가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암 준비됐고 말고 싹 다 쓸어버리러 가자. 차가 법원을 향해 미끄러지듯 출발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선명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법정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나를 파멸시키려 했던 자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희생만 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승리를 쟁취하러 가는 전사였습니다. 법원 정문의 위압적인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자, 선수 입장합니다. 진혁의 말과 함께 저는 꼿꼿한 자세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또각또각 제 구두 소리가 법원 로비에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법정문이 열리고 제가 들어서자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며느리 지훈과 아들 민수가 나를 보고 눈을 부릅떴습니다. 지훈은 수의를 입고도 고개를 빳빳이 든 채 도끼 어린 눈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어머님 연기 그만하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거짓말을 하세요. 지훈이 소리를 지르자 교도관이 제지했습니다. 피고인 조용히 하세요.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증인 선서. 본 증인은 선서를 마친 제게 며느리 측 변호사가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다가왔습니다. 증인. 사건 당일 새벽 3시에 수면제 가루를 봤다고 하셨죠? 네. 똑똑히 봤습니다. 당시 증인은 감기약을 복용 중이셨고 평소 건망증이 심하다는 의료 기록이 있습니다. 착각 아닙니까? 변호사가 종이 뭉치를 흔들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으로 인한 환각을 사실로 착각하신 거 아닙니까?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머니 치매인가 봐. 하긴 노인네들 오락가락하잖아. 그때였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두 손으로 꼭 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 양반, 내가 치매라고요? 네. 의학적 소견이 그렇습니다. 그럼 한번 맞춰봅시다. 제가 1995년 5월 3일에 시장에서 고등어를 몇 마리 팔았는지 아십니까? 네. 그게 무슨... 그날은 비가 와서 32마리밖에 못 팔았고 1998년 민수대학 등록금 낼 때는 조기 500두름을 떼왔습니다. 제가 숨도 쉬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3시 5분 거실 시계 초침이 숫자 7을 지나고 있었고 며느리는 왼쪽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파란색 체크무늬 잠옷을 입고 있었고요. 법정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너희들이 나눈 대사,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읊어줄까? 제가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그날의 대화를 쏟아냈습니다. 노인네가 눈치가 빨라서 확실히 재워야 해. 내일 사설 구급차 오면 끝이야. 맞냐 아니냐? 지훈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이거 조작이에요. 저 노인네가 외운 거라고요. 조작? 네가 쓴 강제 입원 계획서가 여기 있는데도 조작이라고 할 테냐? 진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결정적 증거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이 작성한 자필 계획서와 필적 감정 결과입니다. 화면에 며느리의 악랄한 계획이 대문짝만하게 나타나자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진짜 악마네 악마. 저런 며느리를 어떻게 둬? 변호사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어 아들 민수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피고인 강민수,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보내는 것에 동의했습니까? 검사의 질문에 민수가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읍소했습니다. 판사님 아닙니다. 저는 아내한테 속았습니다. 어머니가 진짜 편찮으신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알잖아. 내가 얼마나 효자인데. 저 여자가 다 꾸민 거야. 민수가 나를 향해 손을 뻗으며 울먹이는 연기를 했습니다. 그 뻔뻔한 낯짝을 보자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습니다. 효자? 내 입에서 효자 소리가 나와? 제가 벌떡 일어나 호통을 쳤습니다. 너는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 아니다. 돈 몇 푼에 어미를 팔아먹은 짐승이지. 엄마 제발. 여기서 이러면 나 감옥 가요. 가라. 가서 죗값 치러라. 나는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제 섯을 펄언 선언에 민수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렸습니다. 피고인들의 살인 미수 및 존속 유기 혐의가 상당히 인정됩니다. 재판장의 엄중한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안 돼. 이거 나. 지훈이 발악하며 끌려나갔고 민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1심 재판이었지만 승패는 이미 결정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겼다. 박춘자가 이겼어. 법정 문을 나서자 와하는 함성과 함께 박수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박춘자 만세. 로또 할머니 만세. 시장 상인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형님 고생하셨슈. 속이 다 시원하네. 생선가게 김씨가 두부 한 모를 내밀며 웃었습니다. 김씨 고맙네. 다들 정말 고마워. 진혁이 제 어깨를 감싸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축하드려요 할머니. 완벽한 승리예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오늘은 우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자, 다들 이리 와봐요. 오늘 내가 쏜다. 네. 뭘 쏘신다고요? 시장 앞 한우 식당 통째로 빌려놨으니까 배 터지게 먹어봅시다. 와 박 회장님 최고.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 저는 여왕처럼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지글지글 고기 굽는 냄새와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많이들 먹어요. 내 돈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니까. 20억이라는 숫자가 통장 속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사는 따뜻한 온기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평생의 소원이었던 집을 계약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이 집으로 하시겠어요? 아파트로 가시는 게 편하지 않으세요? 진혁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흙 냄새나는 마당 있는 집이 좋아. 한옥이 딱이다. 서울 근교의 아담한 기와집이었습니다. 작은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고 툇마루에 앉으면 파란 하늘이 네모나게 보였습니다. 좋다. 정말 좋아. 제가 직접 고른 자개장과 서예 도구들로
방을 채웠습니다. 생선 비린내 대신 은은한 묵향과 나무 냄새가 집안을 감돌았습니다. 새벽 3시, 습관처럼 눈이 떠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공포에 떨며 방문을 걸어 잠갔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툇마루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지만 더 이상 시리지 않고 상쾌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나를 해치지 못해. 따뜻한 국화차 한 잔을 마시며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고요함이 주는 평화가 이렇게 달콤한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다음 날 진혁이 예쁜 상자 하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게 뭐냐? 열어보세요. 제가 드리는 선물이에요. 상자를 열자 황금색 명패가 반짝거렸습니다. 명패에는 명예 어머니상 박춘자.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어머니입니다.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글귀를 읽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진혁아, 이 늙은이가 뭐라고 이런 걸? 저한테는 할머니가 진짜 어머니세요. 낳아준 정보다 길어준 정이 더 무섭다잖아요. 진혁이 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고맙다, 내 아들. 진짜 내 아들. 우리는 툇마루에 앉아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누구보다 끈끈한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한글 교실에서 배운 솜씨로 펜을 들었습니다. 시장 동료들에게 한 통 한 통 편지를 썼습니다. 김씨, 지난번에 미안했어. 고등어 싱싱할 때 놀러 갈게. 떡집 아줌마, 떡 챙겨줘서 고마워.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제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치유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저를 로또 할머니의 인생 역전이라고 대서특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화려한 수식어보다 그냥 박춘자라는 이름 석자가 더 좋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법적 인연을 끊는 서류까지 도착했습니다. 도장을 찍어 법원으로 보내는 날 저는 비로소 완벽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잘 가라 내 과거야. 나는 이제 앞만 보고 갈란다. 마당에 핀 붉은 맨드라미가 제 말을 알아들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복이라는 게 별거 없었습니다. 내 집에서 내 발 뻗고 자고 좋은 사람들과 밥 한 끼 먹는 것. 그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20억보다 더 값진 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진혁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할머니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진혁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민수 그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냐? 민수 씨가 아드님이 사라졌어요. 뭐라고? 사라지다니. 재판받는 놈이 어디를 가? 변호사가 써낸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오늘 잠깐 나왔거든요. 그런데 법원 앞에서 사채업자들한테 납치된 것 같아요. 평화롭던 제 심장에 다시 한번 쿵 하고 돌덩이가 떨어졌습니다. 납치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수화기를 든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끝난 줄 알았던 악연의 끈이 다시금 제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나날도 잠시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쾅쾅거리는 굉음이 평화로운 한옥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박춘자 씨, 안에 있는 거 다 아니까 문 열어. 걸걸한 남자들의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구요? 남의 집 대문을 왜 발로 차? 제가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대문을 열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우르르 밀고 들어왔습니다. 누구긴? 당신 아들놈 빚쟁이들이지. 사내 중 우두머리가 스마트폰 화면을 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자, 잘 봐. 당신 아들놈 꼴이 어떤지. 흐어? 이게 뭐야? 민수야.
화면 속 민수는 입가에 피를 흘린 채 밧줄에 묶여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엄마 제발 돈 좀 줘요. 아들이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드님이 우리 돈 30억을 해먹고 날랐어. 이자까지 쳐서 20억 내놓으면 풀어주지. 20억? 내 전 재산을 다 내놓으라고? 싫으면 아들 장기라도 팔아야지 뭐. 야, 애들 시켜서 작업 시작해라. 우두머리가 전화를 거는 신용을 하자 제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내 새끼 건드리지 마. 눈앞이 빙글빙글 돌더니 머릿속에서 툭 하고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왼쪽 팔다리에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할망구 왜 이래? 야, 쉬하지 마. 사내의 고함 소리가 웅웅거리는 귓속명처럼 들리더니 이내 세상이 까맣게 변했습니다. 눈을 뜨니 하얀 병실 천장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정신이 드세요? 진혁이 걱정스런 얼굴로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찌 됐냐? 그놈들이 잡아갔어? 말이 어눌하게 나오고 혀가 굳은 듯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진정하세요. 뇌졸중 전조 증상이래요. 스트레스 받으시면 큰일 나요. 내 새끼가 죽게 생겼는데 누워만 있으라고? 비켜라. 내가 가서 단판을 지어야겠다. 제가 링거 바늘을 뽑으려 하자 진혁이 급히 말렸습니다. 안 돼요. 지금 나가시면 쓰러져요. 제가 해결할게요.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아까 그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여기서 요양 중이셨어? 돈은 준비되셨나? 나가세요. 여기 병원입니다.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요. 진혁이 앞을 가로막자 사내가 진혁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변호사 새끼가 어디서 훈계질이야. 너도 같이 묻어줘?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진혁이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진혁아, 이놈들아 사람 치지 마라. 제가 소리를 질렀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내가 찢어진 진혁의 입가를 밟으며 비웃었습니다. 법 좋아하시네. 주먹이 법보다 가까운 거 몰라. 돈 줄게. 줄 테니까 그 사람 때리지 마. 결국 제가 항복 선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진작 그럴 것이지. 자, 아들놈하고 통화나 한번 해. 사내가 영상통화를 연결해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엄마 나 좀 살려줘. 나 진짜 죽어. 화면 속 민수는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린 채 울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너 어쩌다 그 지경이 됐냐? 엄마가 돈 안 줘서 그렇잖아. 그냥 돈 주고 나 좀 빼줘요. 네. 아들의 원망 섞인 울부짖음에 가슴이 미어 터졌습니다. 그래, 알았다.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전화가 끊기자 사채업자가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자, 여기 지장 찍어. 20억 양도각서야. 떨리는 손으로 지장을 찍으려는 순간 진혁이 제 손을 쳐냈습니다. 안 돼요, 할머니. 이거 찍으면 다 끝나요. 저놈들 말 믿으면 안 돼요. 그럼 내 자식이 죽는데 보고만 있으란 말이냐? 이건 함정이에요. 냄새가 난다고요. 보석으로 풀려나자마자 납치라니 타이밍이 너무 절묘해요. 진혁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장 내 새끼가 죽는다는데 이성적인 판단이 될 리 없었습니다. 그때 병실 밖에서 또 다른 무리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양복을 빼입은 변호사들이었습니다. 잠시만요. 박춘자 씨 보호자 되십니까? 며느리 지훈 측 변호사였습니다. 당신들은 또 뭐야? 여기가 시장통인 줄 알아. 진혁이 입가에 피를 닦으며 소리쳤습니다. 박춘자 씨의 심신미약 상태가 심각하여 법원에 성년 후견인 개시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뭐라고? 후견인? 네. 현재 박춘자 씨는 뇌졸중과 치매 의심 증상으로 정상적인 재산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며느리 이지훈 씨가
임시 후견인으로 지정될 것입니다.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도둑놈들아, 내가 멀쩡한데 무슨 후견인이야. 방금 사채업자들한테 전 재산을 넘기려 하셨죠? 그게 바로 판단 능력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변호사가 사악하게 웃으며 사채업자들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너희들 한패구나. 사채업자들과 며느리 변호사. 이 모든 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가 시어미 돈 뺏으려고 깡패까지 동원했구나. 가슴을 치며 통곡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다 처리됐으니까 얌전히 계세요. 곧 요양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변호사가 냉정하게 말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밤이 깊자 병실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새벽 3시, 또다시 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환청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돈 내놔, 돈 내놔. 아들의 비명소리와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머리를 쪼아댔습니다.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었습니다. 창밖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뉴스에는 로또 할머니의 두 얼굴, 치매 노인의 20억 결국 휴지 조각 같은 자극적인 기사들이 실시간으로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저를 욕심쟁이 노인네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다 싫다. 돈이고 뭐고 다 지긋지긋해. 차라리 죽어버리면 이 고통이 끝날까 싶었습니다. 병실 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오빠 이지석이었습니다. 어머님 안 주무셨네요? 그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침대맡으로 다가왔습니다. 내 놈이 여긴 웬일이야? 거래하러 왔죠. 동생 지훈이 감옥에서 빼주시면 아드님은 제가 책임지고 살려드릴게요. 뭐라고? 내 놈들이 짜고 민수 납치한 거 내가 모를 줄 아냐? 아시면 더 잘됐네요. 어차피 아드님 목숨은 제 손에 있어요. 합의서에 도장만 찍으면 다 끝납니다. 그가 품에서 합의서를 꺼내 제 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돈 20억 며느리한테 넘기고 조용히 요양원에서 사세요. 그게 서로 편하잖아요. 이 악마 같은 놈, 나가라. 썩 꺼져. 제가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았습니다. 생각 좀 해보세요. 내일 아침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그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나갔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주사 맞으실 시간이에요. 마스크를 쓴 간호사의 눈매가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그녀가 주사기 대신 베개 밑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왜 남의 베개 밑을 뒤져? 제가 손을 쳐내자 간호사가 당황하며 마스크를 내렸습니다. 처음 보는 여자였습니다. 도장 어디 있어? 인감 도장 내놔. 여자가 돌변하여 제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사람 살려. 도둑이야. 제가 비상벨을 누르려 하자 여자가 제 팔을 꺾었습니다. 악! 조용히 해. 도장만 주면 안 건드려. 여자가 내 가방을 빼앗아 바닥에 쏟았습니다. 없네. 어디다 숨겼어. 그때 병실 문이 쾅 열리고 보안 요원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잡아라. 전현이 내 도장을 훔치려 했다. 여자가 창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요원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이거나.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여자가 발버둥 치며 끌려나갔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헐떡거렸습니다. 병실 안조차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 내 편은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서러움이 복받쳤습니다. 진혁이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진혁아, 무섭다. 저것들이 나를 죽일 거야. 제가 진혁의 옷자락을 잡고 울먹였습니다.
진혁의 눈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용서 못해. 저놈들 아주 끝을 봐주겠어. 진혁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믿으시죠? 오늘 밤 제가 저놈들 아지트를 찾아낼 거예요. 위험하다. 가지 마라. 아니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요. 사채업자랑 며느리 집안이 내통했다는 증거, 제가 반드시 찾아올게요. 진혁은 퉁퉁 부은 얼굴로 비장하게 일어섰습니다. 경호원들 더 배치해뒀으니 안심하고 주무세요.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바뀌어 있을 겁니다. 진혁이 병실을 나가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창밖에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두려웠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누군가는 파멸할 것이고 누군가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저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로또 영수증 사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종이 쪼가리가 뭐라고 이 사달이 났을까? 하지만 이제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짓밟힌 내 인생과 자식이라는 이름의 족쇄를 끊어내기 위한 마지막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발 진혁이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내 못난 아들놈도 죽지는 않게 해주세요. 병실의 시계 초침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쿵쿵 울렸습니다. 가짜 간호사가 경찰에 연행된 직후 진혁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드디어 찾았습니다. 저것들의 추악한 민낯 치료. 진혁이 TV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뉴스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 하단에 단독 보도. 로또 할머니 비방 댓글 알고 보니 조직적 조작. 이라는 자막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게 다 조작이었어? 네. IP 추적 결과 며느리 오빠 사무실에서 80%가 작성됐어요. 이제 여론은 우리 편입니다. 진혁의 눈이 승리감으로 번뜩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링거 바늘을 뽑아 던지고 병원 로비에 마련된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저를 향해 터졌습니다. 박춘자 씨, 아드님 빚을 갚아주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치매가 맞습니까?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납치된 게 아니라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쇼라니요?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며느리 오빠 이지석이 사채업자와 주고받은 문자 내역입니다. 제가 진혁이 건네준 패널을 들어보였습니다. 거기에는 민수놈 적당히 굴려서 겁만 줘. 돈 나오면 7대3으로 나누자. 라는 문자 내용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적나라한 문자 내용이 공개되자 기자들이 경악했습니다. 세상에, 저게 사람 새끼들이야? 처남이랑 매제가 짜고 돈을 뜯어내려 했다고?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선언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여 학대받는 노인들을 위한 쉼터를 짓겠습니다. 단 한 푼도 저 사기꾼들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 시각 진혁은 형사들과 함께 며느리 오빠의 보험 대리점을 급습했습니다. 이지석 씨, 당신을 사문서 위조 및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거나 영장 있어? 변호사 불러. 이지석이 발악했지만 진혁이 사무실 금고에서 찾아낸 이중 장부를 눈앞에 흔들었습니다. 여기 다 있네요. 박춘자님 가짜 도장이랑 사망보험 불법 설계 장부. 이래도 발뺌할 겁니까? 예. 이럴 수가. 이지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수갑을 찼습니다. 돈줄이 막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채업자들 사이에서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야, 이지석이 잡혀갔대. 우리 돈은 누가 줘? 젠장. 똥 밟았네. 튀자. 사채업자들이 아지트를 버리고 도망치려는 찰나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습니다. 꼼짝 마. 전원 체포한다. 창고 구석에 묶여있던 아들 민수가 발견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형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민수는 콧물 눈물 범벅이 되어 형사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강민수 씨, 당신도 공범이야. 경찰서 가서 얘기해. 네, 공범이라니요? 저는 피해자라고요. 웃기지 마. 당신이 처남이랑 짜고 자작극 벌인 녹취록 다 나왔어. 형사가 민수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커덕. 그 소리와 함께 민수의 표정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선고 공판 날이 밝았습니다. 법정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수의를 입은 며느리 지훈과 아들 민수 그리고 친정 오빠 이지석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증인 박춘자 씨,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재판장의 물음에 제가 휠체어에서 일어나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저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벌을 내려주십시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고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민수가 울부짖으며 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우리 애들 봐서라도. 지훈도 눈물을 짜내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다. 너희는 이미 선을 넘었어. 내 자식들은 그날 새벽에 다 죽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문. 피고인 이지훈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피고인은 시어머니를 살해하려 하고 폐륜적인 범죄를 주도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안 돼. 12년이라니. 말도 안 돼. 지훈이 비명을 지르며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끌어내. 교도관들이 지훈을 양쪽에서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피고인 강민수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어머니를 보호해야 할 자식이 범죄에 가담하여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판사님 억울합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민수가 발악했지만 재판장은 냉정하게 다음 판결을 이어갔습니다. 피고인 이지석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 땅땅땅. 판사봉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며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방청석에서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필귀정이다. 정의가 이겼어. 할머니 고생하셨어요. 저는 피고인석을 향해 마지막으로 눈길을 주었습니다. 끌려가면서도 서로 내 탓이라며 욕을 퍼붓는 그들의 추한 모습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잘 가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정 문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승소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소감은 무슨, 이제야 발 뻗고 자겠네. 제가 짧게 대답하자 기자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론은 일제히 정의구현 로또 할머니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저는 짐을 정리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놓여있던 로또 영수증 사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이자 동시에 저를 세상 밖으로 꺼내준 종이 한 장. 너 때문에 울고 웃었다. 저는 영수증을 반으로 찢었습니다. 찌익 소리가 경쾌하게 났습니다. 다시 반으로 또 반으로. 잘게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눈송이처럼 바닥으로 흩날렸습니다. 이제 돈의 노예 박춘자는 없다. 사람 박춘자만 남았다. 할머니 다 끝났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진혁이 들어와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진혁아, 무서웠다. 정말 무서웠어. 알아요. 이제 다 괜찮아요. 제가 평생 지켜드릴게요.
저는 진혁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공포와 슬픔이 한꺼번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진혁이 제 등을 토닥이며 같이 울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집에 가요. 꽃피는 우리 집으로. 그래 가자. 내 집으로. 다음 날 아침 사택 마당에는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휠체어에서 내려 두 발로 땅을 디뎠습니다. 아직 다리가 조금 후들거렸지만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었습니다. 아, 공기 좋다. 마당에 핀 붉은 맨드라미가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저는 꽃 앞에 쭈그리고 앉아 꽃잎을 쓰다듬었습니다. 너도 살려고 애쓰는구나. 나도 이제 진짜 살아보련다. 대문 밖에서 시장 상인들이 떡과 과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춘자 씨, 퇴원 축하해. 회장님, 저희 왔어요. 사람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더 이상 돈을 노리는 하이에나는 없었습니다. 오직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아껴주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활짝 핀 꽃들 사이로 건강한 발걸음을 내디디며 승리를 만끽했습니다. 제 입가에 71년 만에 가장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원장님, 식사하세요. 오늘 반찬이 아주 좋아요. 하얀 가운을 입은 영양사가 식판을 내려놓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어르신들은 잘 드시고 계시죠? 그럼요. 원장님이 직접 담근 김치라고 어찌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저는 숟가락을 들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전 재산을 털어 만든 박춘자 쉼터입니다. 갈 곳 없는 노인들이 눈치 안 보고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갈 수 있는 곳. 생선 비린내 나던 내 인생이 밥 짓는 구수한 냄새로 바뀌었습니다. 박 원장님, 여기 후원 물품 들어왔습니다. 어머나, 이게 다 뭐예요? 시장 상인들이 트럭 한가득 쌀과 과일을 싣고 왔습니다. 아이고, 김씨, 뭘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 생선가게 김씨가 땀을 뻘뻘 흘리며 쌀포대를 날랐습니다. 형님, 아니 원장님, 저희가 돕고 싶어서 그렇죠. 지난번에 원장님이 쏜 한우 먹고 힘이 남아 돌아서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몸으로 때우는 건 자신 있잖아요. 떡집 아줌마도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다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끝나고 내가 국수 시원하게 말아줄게.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쉼터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누구의 어머니도 아닌 원장 박춘자로 불리는 이 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진혁이 찾아왔습니다. 원장님, 결제 서류 가져왔습니다. 진혁이 장난스럽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변호사 양반이 이런 거 직접 들고 오면 쓰나? 비싼 인력 낭비하게. 에이, 무슨 섭섭한 말씀을요. 쉼터 고문 변호사가 제일 중요한 직함인걸요. 우리는 마주보고 앉아 따뜻한 모가차를 마셨습니다. 할머니, 아니 원장님, 얼굴이 정말 좋아지셨어요. 그러냐? 마음이 편하니 얼굴도 피나 보다. 너도 장가만 가면 딱인데. 아이고, 또 그 소리. 저 인기 많아요. 진혁이 너스레를 떨자 제가 등을 짝 때렸습니다. 인기 많으면 뭐해? 실속이 없는데. 아참. 구치소에서 또 편지가 왔어요. 진혁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수신인 박춘자 발신인 3840번 강민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버릴까요? 진혁이 쓰레기통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아니다. 저기 서랍에 넣어둬라. 읽지도 않으실 거면서 왜 모아두세요? 그냥 찢어버리시죠. 아니다. 내가 읽지 않는 것, 답장하지 않는 것. 그 침묵이 그놈한테는 가장 큰 형벌일 게다. 저는 서랍을 열고 뜯지도 않은 편지 뭉치를 툭 던져 넣었습니다. 쾅 하고 서랍이 닫히는 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용서는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거지 그놈 편하라고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아직 용서할 마음이 없다. 네. 원장님 뜻대로 하세요. 그게 맞아요. 주말에는 쉼터 할머니들과 서예 교실을 열었습니다. 먹을 가는 소리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혔습니다. 원장님은 글씨도 힘이 넘치시네. 생선 대가리 치던 힘이 남아서 그래요. 할머니들이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화선지에 큼지막하게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꽃 피어라 춘자. 빗돌빼돌하지만 제 인생을 담은 힘있는 글씨였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꽃이 피는구나. 70 넘어서 꽃이 펴.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름살이 자글자글했지만 더 이상 초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주름 골짜기마다 내가 견뎌온 세월과 승리의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춘자, 너 참 잘 살았다. 애썼다. 스스로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진혁과 함께 겨울바다가 보고 싶어 길을 떠났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탁 트인 바다가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었습니다. 와 바다다. 정말 넓다. 소녀처럼 탄성을 지르자 진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으세요? 추우니까 옷 단단히 여미세요. 우리는 아무도 없는 조용한 백사장에 섰습니다. 파도 소리가 철썩철썩하며 제 귀를 씻어주었습니다. 진혁아, 나 좀 걷고 싶다. 네, 같이 걸어요. 아니, 맨발로 걷고 싶어? 네, 맨발이요? 지금 영하 날씨예요. 동상 걸려요. 진혁이 기겁하며 말렸지만 저는 이미 신발을 벗고 있었습니다. 양말까지 벗어던지자 하얀 모래가 발가락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감기 드세요. 괜찮다.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 저는 차가운 모래사장 위를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뎠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냉기가 찌릿하게 올라왔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문득 그날 새벽이 떠올랐습니다. 수면제를 피해 도망치던 날, 아스팔트 위를 피투성이가 되어 달렸던 그 공포의 맨발, 살기 위해 도망쳤던 그 비참했던 발바닥.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시원하다. 정말 시원해. 파도가 밀려와 제 발등을 간지럽히고 도망갔습니다. 지금의 맨발은 도망이 아니라 자유였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온전한 내 발이었습니다. 진혁아, 이거 봐라. 내 발이 웃고 있다. 제가 치마 자락을 살짝 걷어 올리고 첨벙첨벙 물장구를 쳤습니다. 못 말려요 정말. 그럼 저도 할래요. 진혁도 구두와 양말을 벗어던지고 제 옆으로 왔습니다. 으악 차가워. 발 깨지겠는데요. 엄살은 사내 자식이 그 정도 가지고. 우리는 서로에게 물을 튀기며 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71의 할머니와 38배 변호사가 아이들처럼 뛰어놀았습니다. 한참을 뛰어놀다 모래밭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지만 가슴속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진혁아, 네 원장님. 사람들이 그러더라. 나보고 인생 역전 로또 할머니라고. 맞잖아요. 20억 당첨되셨으니까.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야. 20억은 그냥 종이 쪼가리일 뿐이야. 내 진짜 로또는 따로 있어. 그게 뭔데요? 저는 눈부신 태양이 반사되는 바다와 내 옆에 앉은 진혁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래가 잔뜩 묻은 제 맨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로 지금이다. 내 발로 서고 내 맘대로 웃을 수 있는 이 자유. 이게 진짜 1등 당첨금이지. 진혁이 눈시울이 붉어진 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존경합니다, 어머니. 싱겁기는. 배고프다. 가서 뜨끈한 칼국수나 한 그릇 사와라. 네. 해물 잔뜩 넣은 걸로 모시겠습니다. 진혁이 겉옷을 벗어 제 어깨에 덮어주고
칼국수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멀어지는 진혁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날렸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바다를 향해 섰습니다. 그리고 힘껏 소리쳤습니다. 박춘자, 너는 자유다. 파도가 제 목소리를 실어 먼 바다로 데려갔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다였지만 제 가슴 속에는 따뜻한 봄꽃이 만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맨발로 모래를 밟으며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자국이 깊게 패였지만 곧 파도가 와서 지워주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도 아픔도 저 파도처럼 깨끗이 씻겨 내려갔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은 깨끗한 백사장만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부신 길을 향해 힘차게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다 앞에서도 춘자님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해 보이셨습니다. 20억이라는 큰 돈보다 더 값진 것은 71년 만에 되찾은 박춘자라는 이름 세 글자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걷는 자유였을 테니까요.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맺어진 진혁 씨, 그리고 쉼터의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만들어갈 춘자님의 제2의 인생은 분명 찬란한 희극일 것입니다. 비록 핏줄에게 배신당하는 모진 겨울을 겪으셨지만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선 춘자님의 당당한 뒷모습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지금 혹시 차가운 시련의 계절을 보내고 계신가요? 춘자님이 거친 모래 위를 맨발로 걸으며 비로소 웃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침내 따뜻한 봄날의 꽃이 피어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스스로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은 우리 주변의 인생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된 창작 오디오북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공감을 기다립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구독과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